좀이라도 하나를 뭔가 던져 놓으면 네. 그걸 토대로 해서 이 특검이나 이런 사람들이 머리를 많이 쓰고 이 질문을 잘하는 사람들이라 벗어날 수 없게끔 함정을 파듯이 이렇게 딱 옥죄어 들어가는 게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프로가 아니라서 그냥 다 모른다고 해버리는 게 제일 편하다. 차라리 속편이면 논리적 거짓말을 할 수준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검찰은 이 건진법사를 수사하는 척만 하고 우리들에게 페인팅 모션으로 수사하는 척만 하고 결국에는 도와주고 은폐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인 것이 드러난 것이고 그 띠지나 뭐 그 증거들을 통해서 뭔가 밝혀질 만한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가 싫다는 거죠. 검찰이 가지고 있는 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허접하게 조사해서 허접하게 기소해서 무죄 나오게 만들어주는 게 이게 가장 압축적 윤석열의 냄새가 난다. 윤석열도 과거 친노래요 자기가. 네. 이분은 단 3년 3, 4년 만에 바뀌어버려요. 네. 연설하는 느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장동혁 연설 연설하는 거 보고 전율 액션 이거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이거? 이거요? 혹시 히트로야. 독일 쪽? 원래 보수는 아스팔트에 나오면 안 돼요. 보수는 원래 사교 클럽에 있어야 되는 게 보수거든요. 아니, 진짜요.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8월 19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용진이고요. 계엄의 가담 또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가 특검에 출석을 했죠. 대통령 권한대행도 했던 장관의 대사에 정말 평생 녹을 먹었던 그 사람이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 취재진 질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이러고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다른 질문에 대답은 안 하고 법적으로 문제 생길까 싶어서 말 아끼는 걸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그 정도 공직에 오래 있었으면 그리고 그 정도로 고위공직을 했으면 그래도 국민들이 묻는 혹은 언론이 묻는 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답변 정도는 좀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하여튼 관련된 뉴스 잠시 후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정말 놀라운 뉴스들이 아주 흥미로운 뉴스들이 많습니다. 그 뉴스들 오늘 함께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치 비평가 우리 박진영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시사 프로에서 굉장히 우리 평론가님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시죠? 가능하면 안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 역시 멋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만 나와라 이번에. 자 그리고 김종혁 당협위원장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죠, 아마 전당. 네, 그렇습니다. 네,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제가 할 건 없죠. 당일인데 저는 손가락만 움직이면 됩니다. 애정 갖고 계시죠? 네, 그럼요. 네, 자 노영희 변호사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이렇게 좀 딴 생각이 좀 많으신 모양이에요. 아니에요. 네. 자 노영희 변호사님도 함께하시고요. 그리고 신혜영 기자 오늘 뉴스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기 전에 그 핸드폰 다 무음으로 바꿉니다. 진동 울리고 소리 납니다. 바꿔주세요. 올렸는데? 네. 네, 자 바꿔주시고요. 네. 자 일단 첫 번째 뉴스 요건 진짜 너무 만약에 맞다면 진짜 화나는 뉴스인데 요거 하나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그 체코 원전 수주할 때 이거 약간 우리가 모르는 이면 계약서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 당시에도 이제 왜냐하면 너무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급하게 추진하고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문을 가졌었는데 계약 내용에 대해서 좀 많이 안 알려진 게 있었던 것 같았는데 혹시나 했더니 좀 역시나였던 상황이 드러난 겁니다. 이제 웨스팅하우스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랑 이건 불공정 계약도 아니고 이거 거의 굴욕 계약에 가까운 수준의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업이 그 소형 모듈 원전, 그러니까 SMR 그런 거를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도 그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통과 못하면 수출 못하게 하고 네. 원전 한 기 수출할 때마다 최소 1조 원 이상의 현금을 웨스팅하우스에 넘겨야 되고 이제 그 기간도 50년. 네. 50년 계약이란 것도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아니 5년 10년도 아니고 50년을 원전 한 기 수출할 때마다 1조 원씩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SMR 같이 우리가 독자 기술을 개발하든 말든 하여튼 다 그쪽에 돈을 로열티를 지급해줘야 된다는 건데 아니 무슨 그러니까 유럽에 첫 진출하는 의미 같은 거 때문에 아마 조금 계약을 조금 약간 손해 보거나 아니면 좀 덜 남아도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50년 동안 이렇게 발목을 잡히는 계약을 아무리
저 유럽 진출의 성과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계약을 할 수가 있나? 너무 이거 화가 나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도 한전 한수원 내부에서도 이렇게까지 해서 할 필요는 없다. 반대 목소리가 있었지만 예. 대통령실의 강력한 의지로 이 계약이 추진이 됐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예. 저희 오늘 이 경제썰전 이따 하잖아요. 네. 거기서 요거 한번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김건희 특검 관련된 소식 가야 되는데 정말 이 황당 뉴스도 뭐 보통 우리가 저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글로벌 황당 뉴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수준이에요. 오늘 한번 뉴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네. 일단 김건희 특검도 있고 그 김건희 특검 출범 전에 이제 검찰이 수사했던 것도 있고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릴 건데 네. 일단 어제 이제 김건희가 구속되고 나서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죠. 역시나 모른다, 기억 안 난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사했던 시간은 한 4시간밖에 안 됐고 끝나고 나서 이제 조서 열람하잖아요. 그것도 한 20몇 분 만에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조서 열람도 네, 아니 그래서 혐의가 이렇게나 많고 어제 되게 중요한 거 물어봤거든요. 명태균 공천개인 물어보고 도이치모터스 물어봤는데 왜 이렇게 조서 열람 짧게 했어요?라고 하니까 특검이 김건희가 답변을 한 게 없어서 조서 열람할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뭐 그럴 수 네,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 금방 끝났고 그래서 이제 내일 다시 부르기로 했는데 아마 내일도 이제 김건희는 나오긴 나오지만 진술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또 이제 몸이 안 좋은데 왜 자꾸 이렇게 자주 부르냐 이렇게 앓는 소리를 좀 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네. 근데 특검 관계자도 김 여사가 너무 거짓말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아마 좀 했던 모양이던데. 네. 자, 하여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주 네. 황당한 뉴스들 많습니다. 네. 아 그리고 네. 김건희가 이제 구속된 주된 사유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거니와 증거 인멸해놓고 안 했는데 요게 제일 컸던 거잖아요. 목걸이 안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했지만 이제 검찰은 다 뻔히 받은 걸 다 갖고 진품까지 있는데. 확보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에서 여러 가지 뭐 시계 박스도 나오고 현금도 나오고 심지어 그림도 나왔잖아요. 네. 이 그림 관련해서 이완 화백의 그 점으로부터 유명한 그림 수천만 원 뭐 많게는 몇 억까지 호가하는 이 그림 김건희한테 너 이거 누구한테 받았어라고 물어보니까 나 이 그림 모르는데 그리고 가짜 같은데 그리고 나라면 이 그림 안 샀는데 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 김건희의 오빠인 김진우도 난 그 그림에 대해 아는 바가 없는데 이렇게 진술을 했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림도 역시 인멸하려 했던 정황이 특검에 포착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7월 중순쯤에 이 검찰이 양평고속도로 관련된 지난해가 아니고 지난 7월 죄송합니다. 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한번 국토부 산하의 여러 기관 요역 업체들을 탈탈 턴 적이 있었어요. 압수수색을 막 했죠. 그게 7월 14일이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이틀 뒤인 7월 16일 김진우, 그러니까 김건희 오빠 집에 있던 이 그림을 김진우의 장모 집으로 옮기는 CCTV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진우의 친척이 그러니까 네. 김건희의 오빠의 친척 되는 사람이 그 이완 그림을 가지고 집에서 나가는 김진우의 집에서 나와서 김진우의 장모 집으로 옮기는. 그 CCTV가 찍혔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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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정말 이렇게 상관이 없는 그림이라고 했으면 왜 옮겼을까? 아, 네. 그러니까 이건 뭐 그 진술이 다 이제 거짓말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아 그리고 이 그림 진품이라고 합니다. 특검이 아. 진위 여부도 확인했대요. 그래요. 이완의 네. 그림도 진품인 걸로 확인이 됐고 네. 그 그림을 빼돌리는 그 CCTV가 잡혔다. 그렇습니다. 네. 도대체 특검이 뭐 어디까지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김건희 씨의 이 진술들 가운데 진짜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진술이 거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도 꾸역꾸역 조사는 왜 나오는 거예요? 꾸역꾸역이라. 나오기로 했대요. 나오기로 했대요. 예, 뭐랄까 전략 전술은 뭐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조사는 나가되 진술은 이제 잘 안 하는 것 같고. 특검에 뭐- 협조하고 네. 대신에 본인은 그 실질적인 범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쇠 내지는 기억 안 남으로 일관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그 진술이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 확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예, 그러니까 예컨대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3명의 그 관련 공범들이 와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집사도 나오고 법사도 나오고. 예, 이 김예성 뭐 저기 건진법사 네. 뭐 그다음에 유 어쩌고저쩌고. 근데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각각 다른 방에 이제 3명이 앉아 있고 이 3명을 통할하는
한 명이 바깥에서 이 3명의 진술을 다 봐요.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 얘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얘가 말하는 걸 얘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똑같은 거 질문하면서 그걸 다 확인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얘한테도 가서 물어봐라. 그럼 쟤도 뭐라고 대답하는지 들어보자. 얘한테 물어봐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실상의 대지신문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이제 냈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그 답이 자기네들이 보기에 진실을 말하는 건지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이 조금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김건희도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이거 확인하려고 했는데 김건희는 난 모르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거짓인지 아닌지를 밝혀내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됐어요. 아니 근데 이제 기본적인 거는 예를 들어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의도나 아니면 그 뒤에 뭐 대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 작품이 있었는데 이건 뭐 그냥 뭐 선물로 받았다든지 뭐 등등 하여튼 여러 가지. 근데 그렇게 하면 네. 말려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하면 검찰에? 피의자들이 네. 뭘 하나를 인정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부터 오히려 더 꼬여요. 그래서 그냥 그래요? 아예 모든 걸 다 모른다고 하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박 그래요?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이렇다던데요. 하면 이제 계속 그러니까 답변이 좀이라도 하나를 뭔가 던져 놓으면 네. 그걸 토대로 해서 이 특검이나 이런 사람들이 머리를 많이 쓰고 이 질문을 잘하는 사람들이라 벗어날 수 없게끔 함정을 파듯이 이렇게 딱 옥죄어 들어가는 게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프로가 아니라서 그냥 다 모른다고 해버리는 게 제일 편하다. 차라리 속편해요. 네, 네. 아니 그래도 김건희는 논리적 거짓말을 할 수준이 안 되는 거죠. 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과거에는 남편이 검사여서 네. 다 해결해 줬습니다. 지금은 그 수준으로서 특검을 감당할 수 없는 그 거다. 지난번 첫 번째 조사받으러 왔을 때 네. 자기 딴에는 논리적이라고 생각해서 A 거짓말 그다음에 B 거짓말, C 거짓말 막 했잖아요. 해봤는데 근데 다 그것 때문에 뽑아놔요. 난리가 났잖아요. 다 네. 꼬이고 이제 교훈을 얻은 거죠. 더 이상 이런 짓을 하지 말아라. 네. 너가 그렇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변호사들도 조언을 그런 식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처음에 조사받을 때만 해도 김건희 측 변호인들이 우리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고 김건희 여사는 내가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할 설득하고 것이다. 납득시킬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막상 들어가서 엄마 선물했던 가짜 목걸이였는데요 이랬는데 누가 줬는지 특검은 이미 다 알고 있었고 하니까 한번 데이고 나서는 그냥 진술 모르겠다. 거부권을 근데 이제 행사하는. 꼭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 조사받으러 꼭 나와야 되는 이유는 네. 특검이 뭘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질문 받으면서 왜냐하면 특검이 지금 하는 방식이 뭘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뭐 부인하거나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면 증거를 갖다 보여주면서 이렇다는데 왜 너 거짓말하니? 이런데요. 그러면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변호인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는 신경 안 쓰더라도 변호인이 3명이나 들어가서 뭘 하겠어요. 이 사람은 이거 가지고 왔네, 저거 가지고 왔네, 이 증거가 있네. 이걸 확인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김건희는 신경 안 쓴다 하더라도 어떠한 종류의 증거들을 특검에 가지고 있구나. 이 증거는 누구로부터 나왔겠구나. 이 증거는 앞으로 어떻게 쓰이겠구나. 이 정도는 변호사들이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예. 근데 그 증거인멸이나 말 맞추기의 가능성은 나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는 말 맞추기를 못해요. 못하겠어요. 기본적으로. 감방 안에 예. 들어가 있으니까. 아니 감방이 아니라 바깥에 있어도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엔 못할 것 같아요. 말 맞출 능력이 없다. 말 맞추는 건 논리적으로 디테일에 강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이게 다 어울러서 이렇게 다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 그걸 못하고 대신 나머지 그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한대요. 네. 지금 뭐 말 맞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그런 없는 것도 없어. 근데 이제 이미 그 전에 김건희가 말 맞출 수 있는 것은 남편의 부하 검사들에게 수사 받을 때나 그 부하 검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말 맞추는 거죠. 본인 혼자서는 못 하는 거죠. 근데 네. 변호인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만약에 네. 그 증거에 대해서 영향을 행사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하든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뭐 굉장히 심각한 범죄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건 큰일 나는데 이제 그렇게까지 가지도 않고 그냥 단순히 할 수 있어요. 네. 저 이럴 때 법조인들한테 궁금한 게 처음에 법조인이 될 때는 누구나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 법조인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근데 김건희 같은 범죄자를 이렇게 변호하면서 본인도 같이 거짓말에 동조해주고 그 거짓말의 논리를 짜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노 코멘트입니다.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십시오. 네. 얼마나 변호인들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수입만 하는 건지. 그러니까 저희 엊그제 지난주에 명태균 씨 불러서 인터뷰했잖아요. 근데 어떻든가요? 재밌게 했는데 그 자리에 명태균 씨 변호사가 같이 나왔거든요. 네. 저희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명태균 씨 수임은 어떻게 맡게 되신 거냐고. 많은 말씀을 하진 않으셨는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막 명태균 씨 실드를 치지도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명태균 씨를 수임하는 것만으로도 또 다른
이 의뢰들이 많이 들어온다. 유명해져서 그런 얘기를 네. 여담입니다만 우리가 이제 하더라고요. 이 정의론을 논할 때 네. 이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결국 이제 우리 법조인들이 지식을 가지고 네. 궤변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많이 하는 거야. AI로 바꿔야 되지 않았나 이런 아니, 생각이 또 앞에 법조인 계신데 또 그러면 어떡합니까? 앞에 있으니까 더 자극받으라고 긁어주는 거죠. 네. 자, 법조인에 대한 기대 조금 낮춰주시고요. 네, 아무튼 이제 김건희 씨뿐만 아니라 이제 어제 소환됐던 관련자들도 모두 같은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른다, 잃어버렸다, 기억 안 난다, 뭐 이런 건데 이를테면 이 건진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일교 선물 전달한 루트로 이제 의심이 되고 있잖아요. 뭐 샤넬백, 뭐 천수삼 농축 차 그다음에 그 그라프 목걸이 여기는 그라프입니다. 네. 이것도 6천만 원대. 이것들 다 어디 있어?라고 물어봤는데 몰라 잃어버렸어라고 얘기를 했고 다 잃어버려. 다 잃어버렸대. 6천만 원짜리 잃어버리고 잠이 오나요? 아무튼 그리고 그때 이제 그 검찰에서 그 문자 기록도 확보를 했잖아요. 건진이 그 통일교회 윤영호 본부장한테 여사님이 이거 받고 다이아 알이 커서 아주 좋아하시더라라고 했으니까 이거 전달한 거 맞잖아 이랬더니 아니야 전달 안 했고 내 허풍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구속영장을 부르는 진술이 아니었나 싶고 네. 그 바쉐론식에 건네준 그 서성빈 씨 있잖아요. 예. 그 로봇 사업자. 예. 이분이 진짜 또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김건희가 후원금 모아달라고 했어 이런 얘기도 술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가 그 당시에 김건희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휴대전화 제출해라고 이제 특검이 요구를 했는데 이 해명도 황당합니다. 그 휴대전화 얼마 전에 해수욕장 갔다가 잃어버렸어. 바다에 쓸려가서 찾을 수가 없어. 아이고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떡하죠? 마지막 그 휴대폰 저 신호 잡힌데 찾으면 대충 나오지 않나 그죠? 어디에서 분실했는지. 예. 아니 서해에서 잃어버렸으면 또 쓸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해수욕장에서 찾으면 하여튼 뭐예요? 그 잃어버렸다 바닷물 이거죠? 속에 들어가 있는데. 네. 여튼 정말 해명들이 하나같이 너무나 황당합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지금 검찰이 아주 정말 이거는 믿기지 않는 뉴스인데 네. 이 관봉권의 띠지를 이 고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잃어버렸다. 자, 시간을 작년 12월 연말로 돌립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기 전이잖아요. 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가 공천 관련해서 여러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집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현금 따발 1억 6,500만 원이 나왔는데 그중에 5천만 원은 한국은행 관봉권이라는 거예요. 네. 지금 저 사진이 건진의 자택에서 발견된 그 5만 원짜리 100개 묶은 거를 다시 또 10개 묶어서 이렇게 둘둘둘 비닐로 감싸 실물 사진입니다. 관봉권 건진 집에서 포장 잘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렇게 포장이 잘 되어 있죠. 이제 관봉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일반 시중은행에서 하는 그 띠지에 담긴 정보보다 훨씬 많은 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어느 부서에서 처리를 했는지, 기계식별 번호, 담당자가 누군지 그 담당자 코드, 그다음에 이거 검수한 일시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어서 저 띠지가 있으면 이 관봉권의 출처를 역추적할 수가 있잖아요. 네. 굉장히 핵심적인 증거인데 이게 사라졌다는 겁니다. 사라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부지검의 설명은 이래요. 일단 그걸 압수를 해가지고 압수물로 이제 하려면 이제 하나씩 다 빼가지고 액수가 맞는지 꺼내갖고 돈을 한 장씩 세서 네, 뭐 5만 원짜리 100장 5천만 원 맞습니다. 이걸 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압수물 관리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띠지 베끼고 돈 세고 띠지는 실수로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이건 앞에 김건희 그 같이 잡힌 사람들하고 비슷한 해명 같아. 이걸 잃어버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실수로 잃어버렸대요. 검찰에서 이 직원- 핵심 증거를. 너무 이상해잖아. 너무 이상하잖아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당시에 그러고 나서 압수물로 보관을 하고 올해 4월, 그러니까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으잉? 띠지가 없네? 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돈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대요. 말도 안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추적을 해?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거 당시 압수수색 해가지고 이 관본권 압수한 주체가 남부지검이잖아요. 네. 남부지검은 금융범죄 전담 수사팀이 있는 특화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금 압수하고 뭐 수표 압수 이런 거는 한두 번 해봤겠어요? 근데 띠지의 중요성을 몰랐겠어요? 근데 직원이 실수로 잃어버렸다. 라고 지금 네.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이거 왜 이랬을까요? 그러니까 어디서 온 건지 그 증거 능력을 좀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그랬을까? 이거 그냥 실수로 잃어버렸다는 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는 이해는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증거물 다룰 때 우리가 예.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다 장갑 끼고 그다음에 뭐 이 저 하나씩 이렇게 집어서 봉투 안에 집어넣어서 오염되지 않게 이렇게 하잖아요. 현장에서 이렇게 갖고 올 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관본권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그거를 다룰 때도 이렇게 손으로 세우면 자기 지문이 막 묻을 텐데 맞아요. 그걸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적어도 그 관본권이면 그대로 그 액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기계 같은 걸로 해서 세고 그 장갑 끼고 기계 세고 다시 원형대로 그대로 넣어서 만들어 넣어서 그 증거물을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증거물인데 막 뜯어서 일부는 버리고 그다음에 그 돈만 갖다 놨다. 네.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고. 예. 원래 그 그러면- 그대로 보존해야죠. 그대로 보존해야지. 그대로 고스란히.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왜 그렇게 띄요? 보면 그걸 그냥 일종의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 검찰이 그렇죠. 뭐 그렇게 오해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게다가 그런 주장이니까. 그거 잃어버렸다는 직원은 뭐 전혀 감찰도 안 하고 뭐 징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얘기는 뭐 그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고려해서 그것을 뭐 감찰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요? 예를 들어 네. 신문사에서 어떤 기자가 큰 그 오보를 내거나 사고를 확 쳤는데 그거 그거 그냥 넘어가자라고 하기가 글쎄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제가 보기에는 더구나 이제 이것은 그 공기업 그 공적인 기관이잖아요. 네. 공적 기관에서 그렇게 검찰에서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좀 석연치 않다 설명이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하여튼 이거는 좀 밝혀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밝힐 의지는 별로 지금 검찰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직원 실수다 이러는 거 보니까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검찰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왜 했을까? 네, 저는 그렇죠? 사실은 검사가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증거 인멸을 적극적으로 한 거라고 보거든요. 실수를 가장해서. 예. 근데 역색심은 그럼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예를 들면은 거기 있는 직원이 정말 실수했으면 그 직원에 대해서 응분에 뭔가 징계를 하거나 처벌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네. 그냥 우리 이거 잘못해서 잃어버렸는데 미안해 끝이야 이러고 말아버리잖아요. 그럼 그래? 결국은 네. 그 띠지나 뭐 그 증거들을 통해서 뭔가 밝혀질 만한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가 싫다는 거죠. 그 진실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알려지는 게 싫었을까? 그러면 이 건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동하는 모든 것에는 원래는 그 남편인 윤석열이라는 검찰권이 앞에서 네. 항상 막아주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었고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건진법사와 관련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는데 법원이 너무 허술하고 너무 허접해서 이걸 도저히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더라. 그것도 전부 다 검찰 작품이거든요. 네. 검사는 그러니까 이 건진법사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네. 건진법사가 잡히는 걸 원하지도 않고 건진법사가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뭔가 수색해서 뭔가 나오는 걸 원하지도 않았고 실질적으로는 건진을 도와주고 싶었고 건진을 덮어주고 싶었다는 것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네. 이게 확실한 게 지난번에 건진법사 그 두 번의 영장이 네. 기각이 됐어요. 그것도 우리 다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 이상했던 거는 뭐냐면 남부지검에서 이런 짓을 하고 난 다음에 특검이 이제 발족을 해가지고 특검이 건진법사 법당을 찾아갔더니 거기서 또 똑같은 곳에다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이 또 발부가 됐어요. 그럼 세 번째 영장이 나온 거거든요. 왜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똑같은 곳에다 예전에 이미 다 했는데. 자, 그런 데다가 거기서 더 중요하게 발견이 됐어요. 김건희의 핸드폰이 발견됐어요. 예. 그 법당에서. 네. 그것도 2014년부터 16년 사이에 사용했던. 2014년에서 16년 사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김건희가 윤석열이라고 한 사람하고 같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가장 남편의 검찰권을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했던 때의 핸드폰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 핸드폰이 왜 건진법사의 법당에서 나왔느냐.
그러면 그 건진법사의 법당에서 나오는 이 핸드폰을 왜 그전에는 압수수색을 못했느냐. 네. 이게 왜 갑자기 특검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나타나느냐.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이 건진법사를 수사하는 척만 하고 우리들에게 페인팅 모션으로 수사하는 척만 하고 결국에는 도와주고 은폐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인 것이 드러난 것이고 결국 이 관본권과 관련된 모든 것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일본의 영장도 그런 식으로 됐고 네. 이 사람들이 한 것 중에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영장 추가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해버린 거예요. 자, 불구속 기소하는 게 뭐가 문제냐? 불구속으로 기소를 해버리잖아요. 네. 그럼 더 이상 그 건 관련해서는 새롭게 수사를 못해요. 아. 그 사람을 불러다가 새롭게 수사할 수가 수사는 없어요. 종료군요. 네, 수사는 종료예요. 그럼 이제 추가 그동안에 조사한 게 아주 재판에 가서 후진 것만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대로 처벌 안 받고 바로 그거는 그거예요. 끝. 네, 그게 끝이에요. 아. 그러니까 기소를 하려면 더 증거를 모아가지고 그러면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있는 것만 가지고 할게요. 이게 불구속 기소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건진에 대해서 아무리 별별별 얘기가 다 나와도 결국은 이 검찰은 움직이지 않아. 특검이 이제 그때 새로 움직여가지고 새로운 걸 찾아내요. 그럼 특검에서 나타낸 찾아낸 것하고 이 검찰이 찾아낸 걸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나중에 수사의 그 질을 따져보게 되면 아마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다. 예를 들어서 검찰이 누군가를 정말 보호하고 싶으면 후지게 하는 거예요. 예. 정말 후지게해서 무죄 판결 받게 만들면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다른 데서도 뭐 조사를 못 하니까 예. 같은 건으로 예. 그렇게 하면 확실하네. 예. 아예 조사 안 하는 것보다. 네.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 허접하게 조사해서 허접하게 기소해서 무죄 나오게 만들어주는 게 이게 가장 원래는 허접하게 수사해서 무혐의가 제일 좋고 예. 근데 그렇게 되면 무혐의를 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욕이 많이 들어오고 견제가 심하다. 그러면 기소는 일단 무조건 하는 거죠. 아, 재판까지 가는 걸로. 네, 근데 그림 재판에서는 해놓고. 엉터리 방터리로 하는 거죠. 쓸만한 증거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판사들만 욕먹게 하는 거죠. 판사는 왜 그따위로 판결해 주냐 아,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럼 검사는 우리는 할 만큼 했어요. 아. 근데 판사가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판사가 뭐 있나 봐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아. 이 당시에 남부지검장이 누구예요? 몰라요. 확인해봐야 돼요. 근데 그 남부지검에 이거 수사했던 네. 분하고 이 코인 하는 쪽하고 뭐 여기는 다 연결돼 있다는 소리가 있어요. 아니면 혹시 그 특활비가 예를 들면 검찰 특활비나 혹은 뭐 대통령실 특활비 같은 게 관봉권으로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래서 그 얘기 많이 만약에 나왔잖아요. 그게 관봉권이 뭐 검찰 쪽에서 만약에 혹시라도 나온 거라면은 검찰에서 그거를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띠지 같은 거를 인멸하거나 이랬을 수도 있나 하는 에이, 너무 설마. 소설이죠. 네.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건 검찰에서 상관이 나온 돈이 건진한테 갔다고요? 그럼 뭐 모르겠어요, 저. 아이, 그 그건 띠지를 그 아니겠지. 검찰이 굳이 그거를 이렇게 없애줄 이제 이유가 뭐 있을까? 우리가 어차피 소설의 네. 영역이니까 네.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죠. 건진이라는 사람이 이 세금 관련되는 민원들 또는 인사 민원들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럼 광범위하게 네. 검찰이라든가 뭐 국세청 이런데 네. 인사에 개입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윤석열과 관계 속에서 아는 사람이 많았다. 뭐 이런 상상을 또 발휘해 볼 수도 있죠. 또.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는 국정원 자금 아니에요? 예. 국정원 돈이 예를 들면 뭐 그것을 특활비를 대개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네. 일정 부분 갖다 쓰고 막 그랬으니까 그게 관행이었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런 그 국정원 특활비가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의혹은 있는 것 같은데 그거야 뭐 아직 우리가 알 수가 근데 없죠. 이제 검찰이 그걸 왜 무마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이면은 네. 이미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윤석열 정권이 무너질 때거든. 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저기 이제 고위직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예. 현장에 이제 중하위직 검찰이 저렇게까지 움직였다. 그러니까 검찰 자기네 스토리텔링이 잘 안 맞아져요.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거 아니고서는 네. 굳이 다른 어디 보호해 주려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예, 당시에 이제 남부지검장은 신흥석 예. 발음이 안 되네. 전 검사장이었고, 하여튼 뭐 친윤 라인으로 꼽히는 분이에요. 지난 정부에서 검사장 승진을 했었고,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남부지검에서는 이 사건을 굉장히 쉬쉬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 고무줄로 근데 묶여 있는 검사장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담당 부장 팀장 그렇죠. 이 사람들이 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분실된 게 대검까지도 보고가 올라갔는데 감찰도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 어제 KBS 단독으로 나왔는데 네. KBS에서 취재가 들어갈 때까지 김건희 특검도 이 띠지 분실 사실을 모르고 있었대요. 특검도? 네. 그러니까 이제 특검의 수사 협조도 제대로 안 해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죠. 아 검찰이 넘기면서 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해 줄 수도 있었는데 네. 그거 없이 그냥 현금 뭉치만 이렇게 전해준 거군요.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KBS는 어떻게 알았죠? 그걸? KBS는 제보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관련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을 거예요. 누군가는 알고 있었을 테니까. 네. 검찰의 비협조가 한두 군데 가는 게 어제 제가 이제 백혜령 경정이라고 네네. 만났는데 예. 지금 그 마약 세관 사건 아닙니까? 예. 그것도 검찰을 중심으로 해서 합수부를 만들었는데 거의 수사 진행이 안 되고 있대요. 아 그래요? 대부분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의 비협조로. 네네. 검찰이 주도하는 수사인데 속도가 안 나고 있대요. 그래서 그때 백혜령 경장에 검사라고 하는 거는 안 된다. 그거 하면은 어차피 이런 결과 나올 거다. 계속 얘기를 했었죠. 자, 하여튼 이 검찰의 황당한 띠지 분실 사건 전해드렸고요. 다음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네. 정치권 소식부터 가볼까요? 어떤 뉴스입니까?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예. 제 코앞인데 관련해서 이제 어저께 이제 토론회도 있고 한데 그 이제 지금 이제 특검에서 이 통일교 관련해서 그 막 한 10만 명 단체 입당 뭐 이제 권성동한테 일종의 뭐 뇌물 주고 단체 입당 시켜가지고 윤석열 밀어주게 한 거 아니냐 요걸 이제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네. 당원 명부랑 좀 비교해 보려고 이제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데 어제 두 번째 압수수색 시도했지만 역시나 이제 불발이 됐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결사항전 모드로 명부는 절대 못 넘긴다 하면서 송원석 이제 뭐 비대위원장이 우리 아예 지금 뭐 회의고 뭐고 다 당사로 가가지고 철야 농성하면서 모든 일정 진행하겠다 이렇게 막고 있는데 당원 명부는 죽어도 죽어도 지킨다. 못 준다라고 예.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관련해서 당권 주자들의 입장도 갈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김문수, 장동혁 반탄파는 이거는 정치 특검이고 우리가 김문수 후보 지금 그 앞에서 체조하면서 버티고 있잖아요. 네, 절대 못 넘긴다 이렇게 네. 농성을 하고 있는 거고 뭐 조경태 후보랑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털 때 빨리 털어야 된다. 특검에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해야 되고 조경태 후보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피하면 범인이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그런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협조할 수 있는 건 협조하자 이렇게 또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네. 근데 그 뭐 당원 전체를 다 달라는 건 아닌 거죠. 특검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일교에서 뭐 만약에 이제 집단적으로 확 들어왔다면 그 들어왔을 법한 시기 뭐 전후로 해서 그때 이제 당원 명단만 명부와 좀 이렇게 비교한다. 비교를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뭐 정확한 제 특검의 요구 내용을 뭐 알진 못하겠습니다만 뭐 그런 거라면 협조를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당에서는 되게 좀 민감하긴 한 모양이죠. 아니,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네. 특검이 들어와서 당원 명부 전부 다 달라 그러면 주겠습니까? 뭐 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감할 수 있을 어느 것 같아요. 당이든지 네. 안 줄 거예요. 네. 어느 당이든지 안 주고 아마 똑같이 사수하자라고 할 거고 당원들 오라고 그럴 거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지금 김건희 특검 쪽에서 네. 글쎄 지금 그 당사를 압수수색하겠다고 함으로써 사실은 개혁 그 예를 들면 변화, 개혁, 쇄신 이런 거 주장하던 사람들이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고 국민의힘 있어요. 내에서 네, 국민의힘 네, 그렇죠. 내부에서 네. 그리고 강성파들이 득세할 수 있는 그런 계기, 이 전환점을 만들어 준 거예요. 네. 그 명분도 사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권성동과 통일교 사이에 무슨 그 돈 거래를 따지려면 거기 돈 주고받은 사람들을 먼저 불러다가 그 사람들로부터 확인을 다 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현재 법상 통일교든 무슨 신천지든 어느 당에 그 사람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걸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나서 나는 하기가 싫었는데 이 사람이 억지로 나를 들어가라고 그래서 당원 가입을 내가 시켰다. 당원 가입을 했다라고 진술을 한다면 모르겠죠. 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글쎄 그것을 가지고서 처벌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당원 가입된지조차 모르는데 예를 들면 뭐 1,000명이든 5,000명이든 이렇게 해서 그 통일교 측에서 뭐 당비 얼마입니까 해서 뭐 다 그들 거 다 내주고 그래서 단체로 이 명부를 이렇게 가입을 시켰다.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죠. 예. 근데 왜냐하면 그 이중당족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사실 의심이 되잖아요. 예. 예를 들면 그 직전에 무슨 자유통일당이나 우리공화당에서 예. 무더기로 입당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1,000원씩이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억이면 10,000명 이상 10만 명 하잖아요. 10만 명. 예. 1억이면 누가 1억을 가지고서 10만 명의 당원을 입당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막 3개월 규정이 없어져 버리거나 그러면 예. 그래서 그런 의심이 드는 건 맞는데 그게 사실상 확인하기는 참으로 어렵고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특검이 지금 16개나 되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발목이 잡혀갖고 계속 정치적인 논란만 계속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효과적인 수사인가라는 생각이 굳이 들어요. 당원 명부까지 봐가야 되면서 밝혀내야 될 게 뭔지 좀 이건 너무
효과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제 아니, 말씀해 주신 김건희 거죠. 특검에서 요거 원래 목표하는 게 김건희 씨의 문제점, 김건희 씨가 저지른 범죄 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약간 옆으로 좀 새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양평고속도로 같은 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16개 중에서 3개를 갖고서 이제 영장 뭐 구속을 시켰는데 네. 그 이후에 진전을 어떻게 시키려고 지금 저러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면 타당성이 있는 네. 지적이십니다. 사실 정당이라는 게 이 작은 국가예요. 작은 국가에 우리 국민들의 명부를 다 내놔라 이러면은 쉽게 내놓을 수 없죠. 근데 다만 이제 상황의 특수성인데 이게 내란이라든가 네. 또는 명태균 게이트 같은 것들은 당이 압수수색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특히 내란 때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와 의원들의 행적의 문제 이런 것들은 당이라든가 의원 모두가 소환돼야 될 부분인 거고, 두 번째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 가지고 시도지사 후보들을 뽑는데 뭐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의혹이 있다 이러면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정도라면은 충분히 압수수색할 수 있고 당원 명부 내놔라 이 정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통일교 문제는 이거는 사실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교 쪽에 벌써 먼저 수사를 하고 난 이후에 증거가 나왔을 때 당의 협조를 구할 사안이에요. 이 부분들은 사실 국민의힘도 네. 무작정 이거를 뭐 정권의 탄압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증거를 당의 갖고 와라.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네. 국민의힘이지 뭐 신천지의 힘이나 통일교의 힘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특정 정당이 좌지우지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 이 특검과 협의해서 그 명단들을 추려내는 작업들을 하는 거, 이게 당의 정상화를 위해서 맞는 과정인데 네. 제가 보기에는 특검은 전략적이지 못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야 땡큐다 씨 정말 이 기회에 그렇지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네 이렇게 해서 이걸 정치적 이슈로 엄청 활용하는 키워버린 거 것 아닌가? 같아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국면이면은 이렇게 반탄파 혹은 막 당 지키자 이런 후보들이 조금 더 이제 전당대회 국면에 득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당연히, 예. 한 결과론적으로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어쨌든 그 반탄 두 후보가 1, 2등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후보가 서로 또 각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요? 김문수, 장동혁 두 사람이 둘이 또 싸우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네. 이제 1, 2등 할 것 같으니까. 네, 이제 그러면서 새롭게 불거진 게 뭐냐면 장동혁 지금은 막 전환기를 지키자 막 여러분 특검에 찬성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막 명연설지 막 했잖아요. 네. 이 사람 네. 사실은 민주당에 기웃거리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또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예전에 있긴 옛날부터 있었던 나온 것 같은데. 있었죠. 옛날 근데 얘기는- 이거를 네.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받아가지고 장동혁 후보를 공격하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가 네, 그 영상 잠깐 한번 아 볼게요. 그래요? 후보께서 처음에 정치하고자 찾아간 곳이 민주당이었어요. 민주당과 이렇게 먼저 접촉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민주당과 뭐 무슨 접촉을 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정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소문이 있었죠. 그게 예전에 법사위에 파견 나와 있는 판사였거든요. 최순실 부정재산 환수법을 안민석 의원이 발의해가지고 만든 적이 있었어요. 해외에 빼돌린 돈을 특별법으로 환수하자. 그 법안의 초안을 만든 게 장동혁이었어. 법사위 파견 판사라고 하면서 안민석 따라다니더라고. 왜 저 사람 판사가 왜 저러고 다니냐 그랬더니 나중에 누가 이렇게 얘기해. 저 고향이 충청도인데 박범계 의원 대전시장 나가면 그 자리를 생각하는 것 같다. 이재명 이 무지막지한 덕대와 사원 이 사람 과연 누굽니까? 사워본 사람. 아 이게 이 영상이 네. 다른 데서 만든 게 아니고 김문수 후보가 만든 이게 공식 캠프에서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이제 왼쪽 상단에 보면은 당 대표는 아. 김문수라고 찍혀 있잖아요. 지지자가 만든 건지 뭐 마크가. 네 한번 그러니까 확인해봐야 이제 되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가짜 보수다 장동혁은. 아. 진짜 이재명과 싸울 사람 누굽니까? 이제 아유, 뒤에 국민의힘 이제. 진짜 무슨 몇 명 돼요. 전부 다 기회주의자들이 지금. 아니 김문수 씨도 안철수 보수가 뭔지 알긴 알겠어요? 아니 근데 이 영상에 안철수 등장하는 맨날 인물들이 너무 웃기잖아요. 최강호 의원 등장하고 매부시장 나오고. 네. 와 김문수 후보가 적통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김문수 후보의 과거도 따져보면 사실
꽤나 뭐 원래 극좌였죠. 네, 원래 극좌였죠. 네. 뭐 5.3 그때 인천 극좌지, 사태 극좌. 때 네, 다 아는 사실인데 사실. 댓글에서 뭐 척자 논쟁이라고. 뒤에 이제 반대로 돌아섰는데 저는 이제 보면 이제 둘이서 이제 뭐 선거니까 서로 공격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저 내용이 다 사실이라면 야, 그 장동혁 의원은 그렇다면 이거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민주당 거기 파견된 판사로 나와서 민주당을 네. 기웃거렸다. 그 이유는 박범계가 시장이 되면 그 자리가 내가 그 비니까. 지역을 가기 위해서 민주당이 기웃거리고 안민석 씨가 만든 최순실의 해외 자산 있지도 않은 해외 자산 동결하는 그런 걸 찾아내겠다는 인조였나? 법안을 네. 만드는데 그걸 기초해 줬다. 민주당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국힘으로 왔는데 국힘으로 와서도 이분이 보면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처음에는 친윤이었어요. 0.5선이었는데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네. 근데 나경원 의원에 대한 연판장 돌릴 때 그때 연판장 서명한 분이란 말이에요. 아. 그 연판장 사태에서 친윤 편에 서서 나경원 대표 공격하는데 앞장섰죠. 그러다 나중에 갑자기 개혁파로 또 바뀌어서 한동훈 쪽으로 와서 한동훈의 수석 최고위원을 했지. 네. 그다음에 비상계엄 이후에는 갑자기 또 최고위원을 사퇴하면서 한동훈 체제 무너뜨리고 다시 친윤으로 돌아갔지. 친윤으로 돌아갔다가 그다음에 김문수 캠프로 가서 김문수 캠프의 상황실장을 했지. 네. 그다음 김문수 캠프에서 김문수 캠프를 또 공격하면서 지금은 김문수 캠프 전환길과 손잡고 김문수와 맞서는 그런 후보가 돼 있지. 이게 불과 몇 년 사이에 벌어진 건데 2, 3년 사이에 벌어진 정치한 지 건데. 3, 4년밖에 안 돼요. 약간 그 저 영화 우선이잖아. 초능력자 나오는 그 엑스맨의 미스틱이라고 있어요. 아, 자유자재로 막 몸 파란 비늘로 이렇게. 네. 좋게 말하니까 그런데 압축적 윤석열의 냄새가 난다. 압축적 윤석열. 윤석열도 과거 친노래요 자기가. 아, 뭐 그랬었죠. 했었죠. 예. 근데 그게 한 10몇 년을 걸리면서 이렇게 변화해 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서 자리 잡아가고 자기 노무현 너무 사랑한다 뭐 이런 네, 얘기 그렇게 이제 했었죠. 변해가는데 네. 이분은 단 3년, 3, 4년 만에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제 느낌을 연설하는 느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장동혁 연설 연설하는 거 보고 전율 액션 이거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이거? 이거요? 혹시 히틀러야. 독일 쪽? 아, 네. 깜짝 놀라서 그거 보면서 지지자들 자기 이제 욕한 지지자들 그러니까 상대 후보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막 이거 손가락질하는 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예. 아니,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야, 예. 맞아요. 전율을 느꼈습니다. 저 전율을 느꼈고요. 히틀러 연설 보면 진짜 손동작이 비슷하잖아요. 비슷하게 네.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이제 흥분하면 또 그렇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뭐 히틀러가 뉴렌베르크 연설인 줄 알았어. 히틀러도 사실 그거 네. 히틀러가 파시즘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 히틀러가 왜 그 지도자가 되냐면은 히틀러는 뭘 했냐면은 나치들 집회하면은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말을 재밌게 하는 재주가 있고 액션이 재밌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지도자들이 다 구속돼서 못 나와. 혼자 튀어나오는 거야. 아. 얼떨결에 퇴장된 거야. 우주공산에서. 연기력이 탁월한 사람이야. 예술가고. 예술가. 압축적으로 된 네. 거야 거기도. 근데 그게 이게 연습한다고 되나? 나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천성적인 그게 이게 그죠? 오는 그게 사람이 있는 거지. 있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사람들이라는 게 싸우다 보면 서로 삿대질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흥분하면 네. 서로 상대방을 가리키면서 네. 뭐 욕설을 퍼붓고 그렇게 네. 하는데 네. 그게 이제 다중 앞에서 할 때는 내가 이제 그 사람들 제압하거나 명령하거나 그럴 때는 대부분 다 손짓을 해요. 네. 손짓을 하는 건 사실인데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이러면서 당원들인데 네, 당원들한테 삿대질해 그거는- 가면서 한 거잖아요. 아 저는 태어나 처음 봤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네. 해산해야 돼요. 아, 왜 그래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게 보수 정당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전체가 아니에요. 보수 판사, 검사, 저기 기재부 공무원 또 뭐 행안부 공무원 전부 다 공무원들이야 이게. 이게 사실 그 쉽게 말해서 한국의 보수 정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출세지향적으로 유행 따라 극우 갔다가 뭐 저기 뭐야 윤호개인 갔다가 어디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네. 근데 어제 그냥 국민의힘 사람 모르는 사람 빼고 다 아는 서정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장동혁은 내가 본 인간 중에 권력 의지가 가장 강한 인간이다. 그럼 맞아요. 장동혁의 꿈은 대통령이다. 아, 맞아요. 그 맞아요? 본인이 진짜? 비슷하게 그런 얘기. 대통령이 되고 싶대요? 네. 뭐 이렇게 놀라세요? 뭐 이렇게 놀라요? 아이고 참. 근데 가까이서 좀 그래도 보셨던 시절이 있잖아요. 아, 저는 느껴져요 뭐 가까운 그런. 사이였어요. 네. 가까운 근데 사이. 어때요, 솔직히?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의 모습이 이해가 안 갈 내가 것 알던 같은데. 장동혁이 맞나 싶은. 그러니까 그때는 어땠고 지금은 어때요? 팔색조의 매력이 좀 있는 분이고. 진짜 매력이라니. 미스틱이야. 매력이라니요. 아니 글쎄 몰라. 하여튼 뭐
술을 좋아하고 술 좋아하시죠? 예, 네. 그리고 뭐 또 약간 술 먹으면 흥분하는 그런 게 있긴 한데 있죠. 예, 그렇긴 아, 하지만 같이 먹어봤어요? 근데 보수 유튜버 중 80%가 다 장동혁으로 넘어갔대요. 넘어간 게 아니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네. 전략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거죠. 그렇지. 어차피 김문수한테 이제 가봤죠. 과거에는 뭐 그 김문수 후보를 민 것도 실제로 민 게 아니잖아요. 그 한독수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근데 그게 되치기 당해서 당원들이 거부하면서 그 후보가 됐을 때 이제 후보가 됐으니까 밀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래서 뭐 그 어떻게 보면 그 보수 유튜버들도 뭐라 그랬어요. 뭐 흠결이 없는 이런 후보를 받느냐 하면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열심히 뭐 이렇게 홍보를 그랬었나?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다 요즘은 또 무슨 뭐 있잖아요. 교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글 쓰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아무래도 모자라고 역시 새로운 리더로 장동혁이 눈길을 끌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걸핏하면 한동훈한테 배신자 그러잖아요. 네. 그 저 윤석열이를 그 배신했다고. 네네네. 근데 이 보수 유튜버들도 보면 수시로 바꿔 이렇게 수시로 원픽이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전환길 씨도 그 이제 막 전환길을 지키자 장동혁이 이러니까 막 그 연설에 제가 감명받아 막 눈물이 납니다. 그랬다 그러대요. 라고 하면서 이제 사실상 그러면 이제 공개적으로 전환길은 장동혁을 지지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또 김문수 캠프 찾아와서 제가 그런 김문수 지지한다는 건 오해입니다. 뭐 장동혁 지지한다는 건 오해입니다. 장동혁 예. 지지하는 건 오해입니다. 장동혁, 김문수 둘 다 훌륭하죠. 이러면서 또 간 보고 있고. 그러면서 전당대회 참석하게 좀 해주세요. 뭐 이러고 앉았더라고요. 네. 지금 최고위원 후보 토론회도 있었죠? 네, 어제 있었는데요. 예. 이게 확실히 찬탄파가 좀 그 쪽수에서 좀 밀려서 그런지 그 이제 김근식 후보를 향한 예. 일종의 그 야유와 뭐 이짐에 예. 윤인숙 혁신위원장의 표현에 따르면 다구리. 다구리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잠깐 볼까요? 네. 내부 총질, 계파 갈등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에 가장 앞장서 오셨던 거 아닌가요? 김근식 후보의 이 강한 화력이 당 내가 아니라 당 외부를 향하기를 바랍니다. 당론으로 또 사람을 이렇게 배신자 취급하는 게 정말 보수 정당의 치욕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뭐 짧게 보긴 했는데. 네. 저 형도 참 인생이 불쌍하다. 뭐 김배식 저런 데 후보? 가가지고 저러고 있어 진짜. 그러니까 나 옛날에 그냥 정치 안 하고 말겠다. 김근식 후보랑 방송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네. 옛날에 진짜 멀쩡했는데 지금도 멀쩡해요. 계속 힘들게 살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 그럼 뭘 저렇게 힘들게 살아. 너무 이상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너무 망가질까봐 그게 이제 너무 걱정된다고. 안타까워가지고 저러시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런다고 이 당을 버릴 하더라고요. 수 없고. 저분 아시죠? 2008년도에 알지. 네. 전주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전략공천 되신 분이에요. 맞아. 네. 예. 근데 왜 안 됐지 그때? 그때 이제 정동영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와서 졌는데 그러니까 아이, 뭐 될라 그러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뭐 하라 그러면 안 하고 그러다가 또 마음이 다 바뀌어가지고 한다 그러면 또 안 되고 저런 인생이 지금 저분이 열심히 사는구만 뭘 비난을 해요. 아니 비난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안 그래요. 풀려. 안 풀려. 그래도 안 이제 풀릴 수도 있지, 본인은 뭘. 아직도 그 저희 방송 나와서 이러다가 이 국면으로 가면 이제 반탄파는 표 갈라먹고 내가 수석 최고위원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던데요. 아이고. 그러니까 잘못이지. 그런 거 생각하는 것 그렇게 자체가 판을 못 지금. 일라 하죠. 아니 근데 수석이 되든 안 되든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최고위원이 되면 최고위원이 된다. 돼야지. 누군가 최고위원이 돼야지. 내부에서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건 필요하죠. 네. 그리고 그게 뭐 그 완전히 한쪽으로 이른바 짠물들로만 극우들만 채워진 그런 당이 되면 그거는 뭐 우리 저 당 해산하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 보수당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게요. 원래 보수는 아스팔트에 나오면 안 돼요. 보수는 원래 사교 클럽에 있어야 되는 게 보수거든요. 진짜요. 사교 클럽에서 교양 있는 이야기 하면서 실제로 품격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온정과 공동체, 기존의 가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가 보수를 법치주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법치주의란 말은 존재하지도 않는 건데 왜 그런 표현을 붙이냐면 법은 사회적 현상이 있는 것들을 그대로 지키려고 한단 말이야. 그게 이제 보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스팔트에 나가가지고 난동부리는 그건 보수가 아니에요. 아스팔트는 원래 진보의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스트리트는. 그렇죠. 이 보수가 아스팔트에 나왔다고 하는 순간 이거는 보수가 아니라 극우로 간다라고 이미 그 경로가 정해져 버린 거예요. 이미 이거 깨져야 되는 거야, 이거는. 네. 근데 사실 그 국민의힘을 어쩌면 보수당을 위해서도 아예 그냥 차라리 이번 전당대회는 그냥 한쪽으로 확 쏠리고 그리고 이제 바닥 한번 찍고 다시 이제 재건을 하는 게 오히려 한두 명 또 최고위에 들어가서 조금씩 이렇게 무너지는 것보다는
한번 그냥 확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역사의 흐름이라는 게요. 네. 그렇게 무슨 뭐 우리의 머릿속에서 계산을 해서 이러이러한 경로로 이렇게 하면 내가 이번에 저 망하도록 그냥 놔두고 나면 저거 망할 테니까 그다음에 내가 가서 뭐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현실에서 잘 굳혀야 되지 않아요. 구현이 되지 않아요. 홍준표 시장 생각. 뭐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맞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네네네. 또 다른 상황이 오면 거기서 내가 내 양심껏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국민의힘이 도저히 고쳤을 수 없을 정도가 예.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바꿔서 이제 그동안에 어쨌든 그 보수의 주류로서 이렇게 계속 이어온 당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일시적으로 어떤 극우적인 흐름이 지배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싸워 나가는 거예요. 김근식 씨도 그래서 싸우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것 자체를 그냥 발을 빼고 야 너 뒷짐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거 다 망하면 그다음에 네가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게 뭐 이루어질 수도 어쨌든 이게 없다. 누군가는 큰 흐름에서의 설계자가 있어야 돼요. 이제 한국의 보수 선진화에 우리 이제 박세일 선생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선진화 이론이 나오고 또 고전에 이제 뉴라이트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뉴라이트를 이제 섞어 버렸는데 네. 과거에 뉴라이트가 두 부류가 있었어요. 실제로 뉴라이트 괜찮은 뉴라이트가 있었어요. 신지호 그 의원 같은 경우 그쪽 계열이었어요. 그쪽 계열이었고 이제 북한 민주화하던 이제 극우로 가는 뉴라이트가 있고.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짬뽕이 돼버린 거야. 네. MB가 모르잖아요. MB는 잘 모르니까 그냥 집권을 해서 모으면 좋잖아. 그 모으면서 이게 섞어져 버리면서 선진화와 괜찮은 뉴라이트로 가던 흐름들이 없어져 버렸어. 아 그래요? 네, 이런 흐름들을 누군가가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당면한 권력 투쟁에 너무 집착할 것이 아니라 노선 투쟁이라든가 좀 더 큰 담론 투쟁을 해서 사회적 흐름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은 어차피 이제 지금 대표 경선 기간 중이니까 이 과정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그 대한민국의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자기들이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걸로 승부를 해야 될 거고요. 저희가 뭐 그 비상계엄이라는 그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미친 결정이잖아요. 그게 제정신의 결정이 아니잖아요. 네. 그것이 그 이루어짐으로 해갖고 모든 것이 다 뒤틀어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막 현혹된 그 어떻게 보면 약간의 망상 바이러스 같은 게 퍼지면서 엉망이 돼버렸지만 뭐 저희는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 면역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튼튼한 보수로 남아야 되니까 이제 네. 또 거듭나야 혹시 되니까. 지금 당 대표 후보 나온 4명들이 그러니까 이 뭐 찬탄반탄 떠나서 보수의 가치에 대한 생각들은 차이가 좀 있어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보수의 가치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아니 전환길 예를 들어 윤어게인을 얘기하는 사람을 보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 찬탄반탄 윤호겐 그 빼고 그냥 네. 예를 들면 뭐 증세 감세 문제라든지 뭐 여러 그건 전혀 관심도 이슈가 되고 없어요. 있지 그건 이제 않아요. 의미도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헌법 질서를 수호할 것이냐 헌법 질서를 네. 깨도 우리가 집권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하든 불법계엄을 하든 간에 이거 우리가 뽑은 대통령 왜 탄핵시켜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새끼가 야 내 새끼인데 내 새끼가 살인을 저지르든 잘못을 하든 내 새끼는 안 돼. 처벌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수 아니거든요. 우리 어릴 때 들었던 체제 부정 세력이에요. 그 일부는 그러면은 네. 국민의힘의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사람들은 네. 그 사람들보다는 차라리 민주당하고 가까워야 돼요. 이념적으로는. 왜냐하면 민주당은 체제 내에 있는 체제 수호 세력이란 말이야. 아 근데 저 질문. 아까 이제 그 김종혁 선배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이제 침몰하는 당을 지켜만 보지 말고 그 안에서 이제 또 최선을 열심히 다해야 또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이 김근식이 출마한 것도 이제 그런 이유다라고 하셨잖아요. 여러 명이 있었죠. 네. 네. 그 한동훈 대표는 왜 밖에만 있어요? 그거는 만약에 지금 이 판에서 우리도 뭐 여러 가지 논의를 해봤어요. 네. 한동훈 대표가 출마를 하면 우리 당의 극우적 흐름이 더 강해질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어요. 타겟이 돼서 네, 오히려 지금 보면 김문수, 장동혁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동훈이 나오면 공공의 적이 되고 공공의 그 극우적 그 흐름이 연대를 이루면서 더욱더 당이 극우 쪽으로 밀려갈 것이다. 그런 고민과 판단이 있었던 거죠. 언젠가 한번 그건 깨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깨겠죠. 이게 저희는 근데 그게 오래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하면 이게 보편적 흐름
그거 맞지가 않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김건희 씨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주변에 있었던 건진, 뭐 천공 다 문제가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은 약간 망상 바이러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아 이게 현실이 이렇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유, 하여튼 국민의힘 네. 좀 자리를 좀 잘 찾아갔으면 아, 좋겠어요. 동정의 눈길로 보시는데 아니, 장동혁의 역전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지금 어쨌든 여론조사 상으로는 김문수가 현재는 1등 김문수 나오잖아요. 후보가 좀 앞서죠. 네. 근데 원래 그 친윤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사실은 김문수 후보를 되게 불편하게 여겨가지고 네. 장동혁 후보를 많이 몰아갖고 그쪽을 많이 밀었다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사실은 여론조사 같은 것들은 이제 확인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여기서 또 여론조사 얘기를 자세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1등으로 나오고 장동혁 후보가 2등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일반 여론조사를 했을 때 하고 실제 그 당원들을 상대로 했을 때 하고가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말해도 되나요 숫자 같은 거를? 뭐, 예. 예, 일반 당원들을 상대로 했을 때 여론조사는 김문수 후보가 뭐 40몇 프로면 장동혁 후보가 22%인가 이렇게 나오는 더블 거예요. 스코어예요? 예. 그런데 일반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했을 때는 조경태 후보가 1등인데 그게 22%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2등인데 21%였었어요. 그리고 장동혁 후보는 9%였어요. 맨 꼬레비. 그래서 이게 지금 8대 2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는 아무리 이제 장동혁 후보를 민다고 치더라도 결국은 김문수 후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니, 최근에 그 네. 압수수색 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상당히 좀 분위기가 또 김문수 후보 쪽으로 돌았어요. 그렇죠, 또 돌았죠.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 막 그 맞습니다. PT하고 막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라는 PT 생각이 8번 이런 게 드는 또 바로 당사 앞에서 시위하고 뭐 물론 이제 뭐 다리 찢고 뭐 정건 지르게 하고 이건 사실 뭐 조롱이 된 건 사실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먹혀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당사 앞에서 재빨리 그 시위에 들어가고 뭔가 주변에 행동을 와서 보여준다는 사람들과 거죠. 함께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역시 그래도 그 저쪽에서 이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오면 누군가 할 사람은 상징적인 김문수밖에 인물이 없다. 나와서 싸워야 되는데 네. 그건 장동혁보다는 김문수가 낫겠네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요. 난 그 체조 보셨죠? 아, 전투력 상당하잖아요. 그분이 지르기가 제일 그분이 옛날에 뭐 아, 극자를 했던 뭐 뭘 했던 네. 기본 품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한나라당 옛날 차떼기 사건 네. 나왔을 때 천막 당사치고 비대위원 네. 이런 거 하고 할 때 굉장히 또 시도지사 할 때 품격이 있는 분인데 어느 순간에 이 양반도 아스팔트 가서 좀 같이 노시더니 이상이 희화화돼서 사람이. 그렇죠. 네. 아, 근데 약간 그게 보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인은 형태가. 그게 희화화될 거라는 걸 전혀 생각하고 있지 난 그게 너무 그게 약간 이제 이상했어요. 재미라고 생각하고 그게 대중과 호흡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재미를 본 거야. 정치인들도 재미를 보고 지지자들도 재미를 보고 그래서 지금 한국 정치가 이 중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저는 그 체조 장면은 약간 표현이 좀 그런가? 하여튼 그로테스크한 느낌까지 있었어요. 네. 왜냐면 이게 너무 좀 이상함을 넘어서는 어제 오늘 몇 번을 보는 거예요, 정프로 때문에. 저 봐요 저거. 저걸 꼭 근데 하시잖아요. 저거는 저렇게. 진짜 고급 기술이에요. 고급 기술이야. 네, 나 저거 저거는 못해. 보통 이렇게 다리를 들어서 머리 쪽으로 넘기는 것 자체가 허리 코어가 좋지 않으면 우리 할 수가 젊었을 때 그런 거 없는데 많이 했어요, 우리 때. 저기서 다리를 이렇게 PT 찢는다? 제조 진짜 대단하다. 정권 생각보다 찌르기. 유연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와. 그만 봐요. 그만 알겠습니다. 보세요. 그만 봐요 이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재로 네. 가겠습니다. 이 조국 전 대표가 이제 광복절 특별 사면되고 나서 뭐 SNS도 그렇고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 그 김대중 전 대통령 16주기 맞아서 DJ 묘역을 참배를 했어요. 네, 현장에서 국민의힘을 상대로 그 조국 혁신당의 모토였던 쇄빙선 같은 멘트를 쏟아냈습니다. 들어볼게요. 여전히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고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는 극우정당 화대한 국민의힘을 정치적으로 한 번 더 심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향후 내년 그 지방선거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지금보다 반 이상 줄여야 된다. 저는 뭐 마음 같아서는 0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을 지금보다 반 이상 줄여야 되고 마음 네. 같아선 제로로 만들고 예, 싶다. 빵석이 되어야 한다. 반사.
요 얘기도 했고 이제 기자들이 좀 질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한 근 2주 새 좀 떨어졌죠. 떨어졌잖아요. 이제 관련해서 좀 영향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면에 대한 영향이라고 물었더니 네. 조국 전 대표가 제 사면에 영향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영향은 n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게 나 때문만은 아니지 않아? 나는 한 n분의 1 정도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n이 뭐예요? N이 몇 개나 n분의 1은 아니죠. 모수가 뭔지가 좀 중요한 뭐 거 이준석 사건도 있었고 그런 거겠죠. 예, 뭐 있고 뭐 강선호, 아니면 세제 이준석, 개편안 뭐 세제 이런, 개편안. 이런 것들이 좀 다 영향을 미친 거 아니야? 다 내 책임은 아니지 않아?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지방선거는 한국에서 이제 지역 소멸도 심각하잖아요. 네네. 지역의 일꾼을 뽑아서 우리 지역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좀 정책적 선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집권 초기에는 대통령의 국책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역 수건 사업들을 해결해 줌으로써 지역이 잘 살면서 또 정치적으로 선택을 받는 이런 식의 흐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지금 이렇게 가면은 양당이 철저한 정치 선거가 됩니다. 그 피해는 지역민들에게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특별한 일 안 해도 민주당이 이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네. 저도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했거든요. 네. 아마 지금 뭐 비상경까지 했는데 뭐 제대로 이기겠나, 뭐 제대로 되겠나, 아주 전멸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하는 거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청래 그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사람 같아야 악수를 하지 뭐 이런 막말을 하시를 않나. 조국 대표도 지금 하시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뭐 상대당에 대해서 영석을 만들겠다,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는 조국 대표 그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조국 신당이, 혁신당이라는 것도 보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어떻게 보면 정책 야바위에 의해서 탄생한 당이기 때문에 야바위. 그 당 자체도 없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원래 안 하겠다고 그랬었어요. 네.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 때 하고 나서 안 하겠다고 해놓고서 다시 한 거 아닙니까? 저당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뭐 이런 그런 식으로 뭐 식이었죠? 만들어서 한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독주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무슨 상대당을 전혀 존재의 이유로 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네. 글쎄 그게 그렇게 뭐 일방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네. 네. 요새 하는 걸로 봐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조국 전 대표가 뭐 본인 책임이 없다고 하진 않았지만 n분의 1 정도라고 얘기를 하면 약간 민주당 입장이나 아니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조금 섭섭하진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뭐 떨어질 만한 다른 이유도 있었잖아. 이제 이렇게 들릴 네가 잘못한 수 거잖아.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건 조금 그래도 이렇게 사면복권까지 해준 입장에서는 조금 섭섭하게 느껴질 그래서 수도 뭐 있겠다. 박용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그 n분의 1 발언 자체는 좀 부적절했다 공개적으로 그래요? 얘기를 하기도 했고 네. 좀 내부적으로 좀 이제 부글부글하는 기류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더 이상 이제 사면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합당 얘기 이런 것도 할 필요 없다. 오히려 좀 부담이 된다 이런 기류도 뭐 있는 것으로 지금은 전해집니다. 예. 대통령의 시간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의 과잉이고 정책의 빈곤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충분히 행정을 잘 펼칠 수 있도록 좀 더 운동장을 넓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네. 네. 자,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조국 사면에 대해서 또 한마디 덧붙였네요. 뭐 전하기만 할까요? 네. 일단 뭐 이제 그 조국 전 대표 사면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다 보니까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국이 뭐 엑스맨이다, 뭐 땡큐 엑스맨 이제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 표현이 되게 세요. 조국은 사면이 아니라 사실상 탈옥을 하는 것이다. 잡으러 가든지. 사실상 잡으러 가든지. 라고 하면서 이제 네. 최근에 이제 입시 비리 관련해서 이제 좀 뭐 무죄 취지의 증거가 새로 나왔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네. 재심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당당하게 무죄라고 생각이 되면 재심 청구 빨리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네. 자, 뭐 뉴스 요 정도 보고요. 네. 또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또 점심시간 배고프실 시간 됐잖아요. 네, 오늘 왜 이렇게 다들 힘들이 없으세요? 네. 진짜 힘들어 죽겠네. 삼구갈비 좀 드시면서 네. 힘을 조금 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매워 보이는데?
이거요? 약간 매콤하죠? 예, 맵지만 또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맵찔이라서 요게 이제 그 돼지의 목전지라고 그러죠. 이 목살이랑 이 앞다리살 붙어 있는 그 부분이 이제 뭐 불고기라든지 요런 이제 양념 돼지갈비 아주 많이 쓰이는 살인데 그걸로 만들었습니다. 야, 이거 밥하고 먹으면 맛있겠다. 네, 밥이랑 드시면 뭐 최고죠. 밥은 안 돼요? 밥까지는 준비를 못했고요. 저희가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직접 생산해서 소비자께 삼구갈비의 제품을 이렇게 아주 저렴하게 보내드립니다. 특히 이제 매콤한 비법 고추장 소스, 요게 이제 핵심인데. 양념 소스가 좋네요, 아주. 네, 쌈채소랑 혹은 뭐 콩나물 이렇게 같이 이제 볶아 드셔도 굉장히 풍성하고 맛있게 드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요거 기사식당이라고 불리는 예, 그 시장에서 예, 많이 예. 먹잖아요. 돼지불백 뭐 이런 네, 거. 그 스타일은. 네, 딱 그 스타일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요즘 기사식당도 싸지가 않아요. 비싸요. 보통 뭐 이걸 이렇게 먹으면 한 10,000원, 12,000원 받거든요. 예, 맞아요. 요거는 300g 혼자 드시기 딱 적당한 수준에 3,900원. 네. 싸네. 3,900원에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까지 생각해서 잘 집으로 보내드리니까. 근데 궁금한 게 이 네. 삼구갈비는 왜 3,900원인 거예요? 어떻게 3,900원에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걸요?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바로 이제 직접 유통 과정 없이 마진을 다 빼서? 예, 돼지 키우나? 아, 농가예요? 네, 돼지 키워야죠. 네, 그래서 하여튼 직접 생산한다는 게 뭐 마케팅 비용 뭐 이런 것들 이제 최대한 줄여서 3,900원에 이렇게 만들어서 마케팅 여러분께 비용을 줄인다. 보내드립니다. 자, 영상 아래 더보기 링크 누르시면 되고요. 아니면 네이버에서 삼구갈비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맛있게 점심 한 끼 드시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세 분은 또 다음 일정들이 있으실 테니까 보내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